한 2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2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붙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움직여야 됩니까? 됩니다. 예. 편하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 예, 이걸 치워드릴까요? 예, 뭐 쉬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우선 우리 사회장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도 지난번에 제가 이게 집에 상도에 결례했는데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0분 동안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토크고지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꽤 두꺼운 것 같은데 330페이지. 330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우리 한국동란에서 영웅적 활동을 했던 영국군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을 보니까 지금 제가 썼던 글 하나가 생각나는데 어떤 게 지금 생각나는 건 바로 이제 제가 앉으면서 이제 우선 웰링턴 부대라고 하니까 웰링턴 워터루라는 영화에 마지막 장면에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군을 완전히 다 나폴레옹군이 전멸하고 난 다음에 웰링턴 장군이 말을 타고 시체들 사이로 쫙 돌아다니면서 한 마지막 워딩인데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패배 다음에 가장 비참한 것은 승리다. 패배 다음으로 가장 비참한 것은 승리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승리고 패배고 다 패배다. 다 비참하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또 하나가 그러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1871년에 갑자기 저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1871년에 우리 조선 말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리양요가 있었습니다. 신리양요가 강화도였어요. 미군이 와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와서 조선에게 사실상 이제 개항을 요구한 거죠. 명분은 제네럴 셔만호에 대해서 조선이 제네럴 셔만호를 격침시킨 데 대한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개항을 요구하러 왔는데 한 달간 강화도 앞바다에 한 달이 아니라 21일인가 2일을 머물면서 조선군하고 대치를 하다가 딱 3일 전투를 했는데 3일 전투가 아니고 사실은 방승보 전투 1시간 남짓입니다. 1시간 남짓 전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선군이 약 350명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었고 미 해병이 상륙해서 친원 친구들이 한 500~60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딱 1시간 남짓 전투에 조선군 250명이 전멸했습니다.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나머지는 100명 가까이가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자결을 했습니다. 조선군 250명이 죽고 100명이 자결을 하고 포로가 한 20명 정도 죽고 미군은 전사자가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은 실족사고 1명은 자기들끼리 5인 사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조선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딱 1명이었어요. 조선군은 완전히 전멸했어요.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미군이 다시는 조선 사람하고 전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물러나. 너무 처절해. 미군은 최신식 대포에 레밍턴 소총 사거리 400m짜리 그 레밍턴 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군은 불에 불 붙여가지고 나가는 화승총 사거리 100m밖에 안 돼요. 미군의 총은 사거리 400m에 1분에 10발을 발사합니다. 조선총은 사거리 100m에 1분에 한두 발밖에 발사합니다. 나중에 미군이 300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조선군이 총에 재장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성벽 뒤에 숨어있지도 못하고 전부 올라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미군도 올라오는 눈에다가 흙을 뿌리고 이러고 싸웠어요. 그걸 흙 뿌리고 돌 던지자고 하니까 몸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저 미군들이 몇백 미터 앞에서 저격하듯이 전부 어디를 쏘는가 하면 전부 머리를 쏴서 머리에 전부 관통상을 했고 250으로 죽었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나요.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조정이나 정치는 당시의 정치나 조정은 어땠습니까? 1시간 남짓 가서 다 죽을 전투에 나라 꼴이 얼마나 했으면은 도대체 병사가 없어가지고 호랑이 잡는 포수까지 전부 징발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총도 총 같은 총 하나도 안 주고 6월 15, 6일인가 됐으니까 한여름, 소여름 치고 한참 들어가요. 그 더위에 방탄복이라고 하면서 8겹 솜으로 된 거, 13겹 선으로 된 옷을 입혀가지고 내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조선의 승리라고 자축을 하고 미군이 물러갑니다. 게다가 조선실록에다가 뭐라고 죽었는가 하면 조선군이 죽은 게 53명밖에 안 죽었다고 적어요. 기록도 개판. 하여튼 나라가 엉망이 1870년 그때 이미 조선이 망하고 없는 겁니다. 1910년에 우리가 무슨 병편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조선은 망하고 없는 겁니다. 제가 그 한국기록실록 기록도 보고 미군의 전사로 되어 있는 당시에 미군들이 쓴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죠. 총 한 번 못 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망했습니다. 나라를 그냥 넘겨줬어요. 전투라도 해서 졌으면 덜 억울하지. 한이 덜 맺지.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나라를 뺏기고 36년 동안 치욕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식민지가 이어져서 나라가 분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망국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 쉽게 뺏겼고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로 너무 쉽게 찾은 겁니다. 독립운동하고 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했지만 그 힘 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그냥 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망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나라가 왜 망했느냐 물으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망했냐 하니까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러고 결론 짓고 맙니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건 매국노죠.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이미 임진왜란 이후에 이미 망하고 있었고 망했던 나라. 그냥 좀비처럼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좀비처럼 있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그게 조선족 말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의 현실이 딱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의 현실이 녹록찮거든요. 그동안 우리 잘했습니다. 어쨌든 잘해왔다고. 광복 이후에 70몇 년의 역사에 전쟁을 겪고 그 전쟁 위에 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도 일으키고 산업화도 일으켰는데, 자, 지금이 이제 문제예요. 지금이 제가 보면은 뭔가 그 조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무슨 당쟁 때문에 망했다, 무슨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다. 세도 정치나 당쟁은 오히려 결과고요. 더 큰 원인이 있거든요. 더 큰 원인이 뭔가 하면은, 사실상 이미 왕조 체제,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왕정이라는 것은 농경시대의 유물이에요. 세상에 지금 왕정하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백성들한테 돈 벌어서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빼고, 아니면 북한같이 저렇게 완전히 폐쇄적이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굶어 죽든 말든 그냥 그대로 폐쇄적인 체제 유지하는 그런 나라 말고, 개방 체제 안에서 웬만큼 국가가 왕정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왕정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미 농경시대의 산물이고 그것은 이미 생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어땠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그 왕정 체제를 다 극복을 했거든요. 세습 권력을 다 타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뭔지 몰라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유가 뭔지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왕정이라는 게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그 왕정이라는 거지. 타파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좀비처럼 살아있으면서 온갖 폐해가 다 일어난 겁니다. 세도 정치다, 당정이다, 다 전부 그 결과가 그 왕정의 결과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답답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의 광복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던 이 체제가 마치 조선조의 왕정처럼 저는 이제는 좀비가 되어간다고 봅니다. 이거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체제가 뭐냐 하면은 소위 국가주의 체제. 국가주의 체제. 국가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이 권력을 가지고 온갖 데 다 간섭하고 있는 이 지금 상태가, 이 상태가 대한민국을 저는 죽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가주의의 폐해는 더 커졌어요. 온갖 데 다 간섭하고. 노사가 결정해야 될 것도 거기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는가 하면 학교 안에 자판기를 놓으라고 말아라.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 소주 광고에 젊은 여성이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슨 방송에 먹방 방송 시간을 갖다 얼마나 줄여라. 세상 온갖 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곳곳에 돼 있고.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을 절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너들은 국가 권력으로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규제하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그래 줘야 되겠다. 먹방 방송 규제 왜 하려고 하는데, 먹방 방송 많이 하면 살이 찐답니다. 소주 광고 규제를 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젊은 여성이 광고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서 온갖 데 다 개입을 합니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시간까지 뭐든지 다 개입해서 다 국가가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돈 그냥 뿌리면서 돈 뿌려주고, 왜? 어차피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뿌려주고 그러겠다. 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사회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한두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죠. 지금 한국에서 산업구조 문제를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해서 잘 먹고 살았죠. 앞으로 수출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산업구조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뭐 수출해서 먹고 살았죠? 상당히 보면 우리 자동차도 수출하고 냉장고도 수출하고
소위 말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제조업의 수출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노동임금 때문에도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AI 시대 아닙니까? AI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어도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 못하거나 사람값이 비싸서 생산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밖으로 공장을 내보내고 아니면 밖에서 사다 썼다고. 근데 지금은 기계 안에 기술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기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계 하나만 있으면 그 기계 안에 기술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기계만 갖다 놓으면 생산이 돼. 기계만 갖다 놓고 생산될 때는 그 기계를 어디다 갖다 두겠습니까? 멀리서 물건 만들어서 가져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기계를 자기들 옆에 갖다 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장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기계 안에 기술과 사람이 다 들어가 있으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비싼 지금 해운 운임 주고 미국까지 실어 나를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에 갖다 놓고 생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크고 운임이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조업은 전부 소비시장 가까운 쪽으로 다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시장 가까운 쪽이 어디입니까?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이쪽으로 세계의 공장들은 다 이동하게 돼 있다. 트럼프나 미국의 대통령이 공갈치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 스스로 제조업을 싸들고 공장 싸들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 유럽으로 가고 있고 중국으로 가고 있고 인도로 가고 있다. 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소비를 시켜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미국까지 수송하는데 최저 $100 이상이 드는데 그거 같으면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경쟁력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앞으로 한국은 팔아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절대로 고소득 사회가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뭘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게 안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무게 안 나가는 게 뭐냐? 반도체 무게 안 나가는 거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게 안 나가는 게 뭐겠습니까? 문화, 서비스, R&D, 기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조업에 있는 자본과 노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문화만 하더라도 우리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의 정부가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제조업, 산업구조조정을 제조업에 있는 산업을 서비스 위주의 산업으로 옮겨갈 때 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못한다고. 어느 대통령도 가서 노동개혁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재교육시켜서 다른 산업으로 집어넣는다? 어마어마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죠.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얼만큼 힘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죠?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이 그동안 에너지 수입국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이 어느 순간에 지금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액화시켜서 수출을 할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옛날에는 어땠느냐? 옛날에는 자기들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당연히 중동에 항로를 파견하고 중동에서 시아파 순위파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중동에 누구도 말하자면 말썽을 피지 못하도록 미국이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석유값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분쟁을 일으켜서 석유값이 올라가게 하면은 미국이 그냥 두지 않았다. 중동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이 바뀌어버렸죠. 중동의 석유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기를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올라가는 것이 미국에 더 유리하답니다. 왜? 셰일가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동에서 서서히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트럼프 마지막에 중동 평화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저쪽 다 모아가지고 중재를 했어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수순입니다.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 질서가 마련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빠져나와요. 미국이 지금 실제로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면 자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게 그냥 그대로 갈까? 아니면 언젠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만일에 만이 하나 중동에서 분쟁이 생겨서 페르시아만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한국으로 석유를 가져오고 원유를 가져올 수송선이 페르시아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가 누군가는 대만과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느린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쌓인 국력이 있으니까 일본은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항모라고 하죠. 경항모 두 척이 있어가지고 그 두 척에다가 F-35기 수륙 이착륙하는 비행기 6대씩을 실을 수 있는 그 체제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중동에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없어요. 우리는 일본의 그 경항모에 힘을 빌려야지 우리 유조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 봐. 이런 상황인데도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정치권에서 걱정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냥 원전에 대한 반대 정도. 원전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지 이런 큰 차원에서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앞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이제 국가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하 회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교육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 경험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더 나와야 되고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두뇌로 따지면 세계에서 몇 번째, 실제 이제 다 테스트를 한 겁니다. IQ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민족입니다. 다른 지역은 100이하로 떨어진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100에서 한참 더 평균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또 그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그런 국민인데 나는 이 국민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능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하든지 성취하려고. 쉽게 말해서 아주 비근한 가까운 우리 예를 들면 애 영어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애 영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쉽게 만족을 안 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뭐에 또 근원이 되는가 하면 요즘과 같은 사회에 혁신이 경쟁력 아닙니까? 혁신 역량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 역량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웬만큼에서 만족을 안 하니까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바꾸고 혁신하고 구경하고 혁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제품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 상사님이 까다롭고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선이나 공익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전부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아도 옆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내밀주라.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집에 진짜 건부채 하나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팔아가면서 어떨 줄 아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도 뭐죠.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 다 하지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큼 이만큼 되는 나라가 없다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선거에 관한 열정도 높고 까다롭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그 공공선에 대한 관념도 강하고. 자, 이 정도 되는 국민이면은요, 국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되겠냐? 국민이 이끌어야 되겠냐? 당연히 국민이 이끌어야 돼. 국가는 지금의 대통령, 여러분들 대통령 앞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역할할 것 같습니까? 역할 못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라에 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대통령이 산업구조 조정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산업구조 조정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고 자본을 쉽게 옮겨갈 거며, 또 그 다음에 자본이 옮겨가려면 중간에 금융계획이 다 돼가지고 그 금융이 브릿지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계획은 언제 할 거며, 금융계획이 마음대로 됩니까? 게다가 사람을 갖다 길러내려면 교육계획 해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되겠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총리 마음대로 임명하고요.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업 하나 죽였다 살렸다 하니까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무슨 대통령이 그렇게 누구 장관시키고 누구 하나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 감옥에서 빼주고 하는 그 힘은, 그거는 힘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힘은 뭐냐? 노동계획을 하고 교육계획을 하고 금융계획을 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하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일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적으로 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지 일을 하는데, 법 하나 가지고 행정부처에서 시작해가지고 국회 통과해서 집행 단계까지 이르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계속 우리가 계산을 하며 봤더니 35개월이 걸립니다.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대통령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은 레임덕 걸릴 때쯤이나 그 법이 통과된다. 그것도 통과된 법만 그렇습니다. 통과되지 않거나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부결되고 하는 것까지 다 올리지도 못한 것까지 하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국회는 제대로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국회 제대로 제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죠. 국회는요, 원래가 저는 안 되는 동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제가 들어가도 안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안중근 의사, 세종장, 이순신 장군 다 들어가도 저 국회는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국회의원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멀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멀쩡해요. 집합적 결정은 개판이고 엉망이고 매일같이 이유가 뭐냐? 국회야말로 저게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막 솟고 있는데, 국회라는 것은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국회는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 유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 거수기로 노릇하는 데 아니고 싸움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국회거든요. 그런 국회가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부산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는 해결 못하고, 그래서 국회의 입법은 항상 시대 변화보다도 뚝뚝 떨어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떨어지는 지체현상이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저거 땡겨가겠다고 국회를 개혁한다? 개혁 안 됩니다. 국회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는 나름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는 오늘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부산시 의회가 할 일은 부산시 의회가 하고 부산시장이 할 일은 부산시장이 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시골 위원장이 하는 것까지도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가죠. 지방자치한다고 해놓고 자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보고 자치하라고 그러면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야 오늘부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 뭐부터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루에 밥을 아침에 몇 시에 먹고 밥을 갖다가 어떻게 먹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자치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웃기는 나라가 지방자치한다고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밥값까지도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어요. 회의를 며칠 해야 되고 밥값은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출장비는 어떻게 며칠 이상 해야 돼. 이거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시장이 부시장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홍천의 군수가 도저히 홍천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홍천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서울에서 A급 기업에 있는 어떤 그 기획자 한 사람 내가 연봉을 5억을 주더라도 데려줘. 아니 연봉 5억 줄 수 있죠. 데려다 나와가지고 홍천에서 1년에 50억, 500억, 5천억을 만들 수 있는 5억을 왜 못 줍니까? 그런 부시장 한 사람 내가 데리고 보겠다. 이게 자치 아닙니까? 못해요. 자기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자기 누구하고 오늘 같이 놀 거고 같이 일할 것이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이걸 자치라고 그러면 이 사기예요. 이런 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 자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 국회가 이게 이런 체제에서 이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국가는 뒤로 물러납니다. 누가 앞서가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이 국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풀어줘야 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국가의 권한을 확 줄여야 돼. 온갖 데 간섭하고 온갖 데 끼어드는 이 국가의 권한을 갖다 줄이면 국가의 권한이 줄어들면은 정치는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할 일이 줄어들면 정치의 역할도 줄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줄죠. 국가의 권력이 있는 만큼 정치가 있거든요. 국가의 권력을 줄이면 정치의 영역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치를 줄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줄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대선 출마하고 심지어 나는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자유주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 계속 내놓는 이야기 보면은 국가를 더 키우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마구잡이 약속하는데 그건 뭐예요? 국가를 더 키우겠다. 국가를 줄이라고 하니까 어떤 정치인은 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국가가 줄어들고 정치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국가의 영역을 줄이고 정치의 영역을 줄이고 그만큼 누가 뛰어줘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더 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될 거냐? 제대로 안 되죠. 제대로 안 됩니다. 지방자치하라고 해서 지방국가 권한을 확 내려주면 지방이 바로 잘 될 거냐? 보장 없습니다. 잘못될 가능성도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유와 자율의 체제거든요. 자유와 자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아이들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면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집에 아이들이 계속 둘이 싸우는데 부모가 들어서 끝까지 부모가 들어가지고 고함 지르고 말리고 못 싸우게 하고 애들 못 보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못 쓰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참아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둘이서 서로가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고 싸움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다 말하자면 이해 능력도 있고 인식의 능력도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기업하면 기업 가다가 전부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상당히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비 행위를 얼마나 현명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만 해도요. 박스가 큰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왜? 환경오염 시킨다고 포장 불필요하게 크게 한 제품은 안 사는 거예요. 게다가 갑질한 회사 제품 안 사고요. 아프리카든 저 어디든 동남아든 가서 원주민 착취해가면서 딴 커피콘으로 만든 커피는 안 먹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 정도 되니까 기업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에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얼마를 내놓는다고 했겠죠? 5조 원을 내놓는다고. 5조 원을 사회 공익기금으로 내놓는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변화의 여건들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만들겠다. SK가 친환경 경영을 선언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까? 우리 국민이 이 정도 되니까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을 믿고 정부가 놀 건 놔도 된다. 온갖 데 다 개입. 진짜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뵙겠습니다. 제 아이가 우리 손녀들이 있는데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결국은 뭘 못 믿는다는 건 소위 지금 정부가 간섭하고 운영하는 공립학교를 못 믿겠다고 보고 지금 대안학교를 보내요. 근데 요즘 대안학교가 어떤지 아시죠? 저는 100% 만족합니다. 우리 애들도 다 만족하고 우리 손녀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야 이게 장난 아니거든. 왜 장난 아니냐? 우선 부모들끼리 자취를 하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구 만들고 교재 만들고 애들 그거 같이 소풍가고 뭐 하고 하는데 게다가 숙제도 너무 많아요. 산에 갔다 오라, 그 다음에 뭐 잡아오라. 부모가 꼼짝을 못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몇백만 원, 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왜 그러냐?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하니까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조합을 형성해서 하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모들이 늘 부모들끼리 고민해가면서만. 그런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가 한때 21세기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이라고 선정했던 교육입니다. 이 좋은 교육인데 일반 국민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등록금을 감당 못하고 게다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그만큼 뺏겨야 되니까 학교 시간을 뺏겨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오느냐 하면은 전부 그 등록금을 감당하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누구냐 하면은 의사, 변호사의 아들이거나 할아버지가 부자거나 이런 집 아이들이 없어요. 때 안에 이게 의도치 않은 귀족학교예요. 일반 국민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다고. 이 좋은 교육을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이면 부모들끼리 100명이면 100명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그냥 보조해주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왜 국가가 지네들끼리 전부 프로그램 중앙정부가 다 정해, 교육부가 다 정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오는 건 학교고 따라오지 않는 건 너들은 대안학교로 가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되게 흥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있는데 이 학교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제 철학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플라스틱 그릇을 안 썼습니다. 애들이 철들고 조금 크고 난 다음에는 플라스틱 그릇을 안 주고 언제나 모기 그릇을 못 썼거든요.
깨트리면 깨트리는 대로 애 보고 죽게 하고 애를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하자면 유리잔을 참저 컵을 들 때는 이 컵 드는 그 순간만은 여기가 놀이공간도 아니고 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식기도 전부 보기로 하고 그랬거든요. 플라스틱 그릇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들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도기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있든지 무슨 구청인지 어디서 나와가지고 보조를 해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플라스틱 전부 다 그 도기 그릇 다 치우고 좀 플라스틱 그릇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 도기 그릇은 그 교육의 핵심이고 그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줄 테니까 전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왜 바꾸냐고? 이유가 딱 하나죠. 깨져서 애한테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언제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조선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망국이 됐는가를 생각하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은 그런 망국이 없죠. 이제 식민지 될 일은 없습니다. 요즘이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있어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점령은 할 수 있어도 지배는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옛날 같은 식민지는 없어요. 그런 망국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이 안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이 안 생기고 일할 데가 없고 결국은 가지고 어디 여기 돈 뜯어서 가서 나눠 먹고 저기서 돈 뜯어서 서로 나눠 먹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그게 망국 아니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탈국가주의, 국가의 권력을 줄이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 그리고 이 괜찮은 국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꼭 말씀하신 주제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에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제가 정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제일 첫 번 하실 분은 저희 자유총연에서 장단장님을 맡고 있는 정성문 대표님이 1번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경대학교 정치의학과에 서채연 학생이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분들도 다 질문 가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 드리고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육지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그다음에 토목 관련해서 설계하고 감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와 바다에서는 쌍끌이 저인망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에서 사업을 두루 경영을 하고 있는 좀 특이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양쪽 육지와 바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우리 일국의 총리를 역임하시고 세계 경영과 또 국가 경영에 대해서 두루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병준 총리님을 모시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자체에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을 짧은 시간에 흔치 않은 1년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단한 기회입니다. 서울 쪽에는 또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이런 분을 모시고
질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거창하게 하겠습니다. 총님 좀 거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제가 나이가 57살인데 쭉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게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느껴왔던 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인가공을 해서 통한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통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산한 공산품이나 또는 농업품 이런 물건들을 전 세계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통상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근세시대까지는 정벌전쟁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왔지만은 지금 현대에서는 전쟁이라는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교라는 통상 외교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고부가가치 업종에 종사를 하고 3D 업종이 흔히 3D 업종이라는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에는 외국의 싼 노동력을 국내에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한 노동을 제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키도록 해주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금 21세기 들어갔고 민주당 정부가 쭉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국가 역할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민주당 정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이 고려 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무역을 주로 하는 해상국가였습니다. 그런 것이 조선이 역성혁명 쿠데타를 통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두 가지 정책을 조선이 썼습니다. 첫 번째가 종부법이었던 노예제도를 종모법으로 바꿨습니다. 종모법으로 바꿔갖고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일동 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하는 그런 소설이 나오다시피 자기 자식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제도를 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에 들어서 공도정책을 폈습니다. 공도정책을 펴면서 섬에 나가 있던 우리 어민들과 외국에 나가 있던 상인들을 전부 국내로 불러들이면서 세국정책을 조선이 폈습니다. 펴면서 농업국가로 회귀를 하면서 500년 동안 제가 아는 경제상식에서 경제사에서 조선은 성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경제수치가 하락을 했고 정조 때 약간 너무 빠져가 있으니까 정조 때 약간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국정책과 공도정책으로 나라를 미끄러뜨렸는데 그게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서구 열강들의 경쟁에 의해서 영국과 소련 쪽의 어떤 국제정책의 경쟁에 의해서 소련의 남한을 막고자 하는 영국의 정책이 조선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조선을 이용해서 영국이 소련의 남한을 막기로 했는데 조선의 레짐은 러시아 쪽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정책을 펴으로 해서 조선의 레짐을 영국이 교체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의 국력이 18세기 후반에 고종시절에 조선의 군대는 약 10,000명 정도, 9,500명 정도 됐습니다. 9,500명 정도 되는 시기에 일본의 군대는 항공모함을 2척을 건조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100만 명을 군대를 운영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자체는 전쟁으로서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본의 원천과 국방력의 원천은 영국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이용해서 조선의 레짐을 체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다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열어 이승만 라인이라는 평화선을 그어갖고 독도 바깥쪽으로 선을 긋고 서쪽으로 지금 저쪽에 백령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경계해서 그은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학과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승만 라인을 한번 검색해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던 것이 이승만 라인을 꺼갖고 국민들이 통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는데 김대중 정부 때 신한일 어업협정을 하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중간수역으로 집어넣고 평화선 라인이 바깥쪽에 있던 걸 독도 바깥쪽에 있던 거를 독도 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쪽 안쪽으로 당기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공도 정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지금 도서지역에 모든 성들의 학교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걸 없애면서 21세기 세국 정책 내지는 공도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리님 앞에서 제가 좀 너무 외람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살아오면서 육지와 바다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바다의 어려움입니다. 바다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들에게서 토지를 몰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공유제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적 감성을 자극함으로 해서 어민들이 물고기를 공유제인 물고기를 남획을 한다는 오명을 덮어 씌워갖고 누명을 덮어 씌워갖고 바다에 철수시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절입니다. 그는 박정희 정부부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바다를 비우는 정책이. 박정희 장군이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을 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 장군부터 약간의 통도 정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어업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의 핀셋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레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가 판단을 좀 해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할 때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기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 되겠죠. 19세기 1900년도니까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시기에 영국의 어떤 자본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조선의 레짐을 체인지했다고 제가 보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미국과 중국의 어떤 태평양을 두고 하는 경제 내지는 어떤 군사 외교적 영토 전쟁에서 조선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의 위치가 상당한 어떤 지형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레짐을 체인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정부 내지는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의심 내지는 의문 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갖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통상을 해서 대한민국은 원천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과연 그 외교를 잘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21세기의 레짐을 체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